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그렇게 짧게 끝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게 너무 가혹하게 작용했다는 것. 두 번째는 1923년 그리고 1929년에 독일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세 번째는 독일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독일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았다라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등 뒤에 배신자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거짓 신화. 네 번째는 좌파와 우파가 끊임없이 내전과 반란에 휩싸였다라는 것. 다섯 번째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 내각제에 기초해 있지만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내각제로 파행적으로 운행됐다라는 것. 이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공화주의자들이 없는 이 형식상의 어떤 공화주의에 머물렀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표하는 이 정당들 중에서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민주당, 훗날 이제 독일 국가당으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독일 중앙당, 요 세 개의 정당들이 1923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 초창기에 있어서는 75%의 지지를 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발할 때 이렇게 전 국민의 75%의 지지를 얻을 만큼 신뢰가 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요 정당에서 독일 공산당과 독일 국가인민당, 이제 후켄베르크가 이렇게 주도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치당, 요 세 개의 정당은 끝끝내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산당과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쿠데타를 갖다가 기도한 두 정당이죠. 이렇게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들은 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정당들보다 공화국을 유지하려는 정당들의 지지가 더 높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23년에는 75%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 지지했지만 1930년대에 가서는 이제 공산당과 나치를 합쳐서 한 40% 정도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 부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정당들의 어떤 그 변화 과정을 갖다 추적해 가는 거, 이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패전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분열과 대립에 빠집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탄생하는 순간과 몰락하는 순간까지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 속에서 국가 전체가 준내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치는 공화국 말기, 즉 1930년부터 1932년에 극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공화국의 몰락과 나치의 등장이 필연이 아니라 우연한 복잡성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치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나치 등장 사이에 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들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영향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야만 되는 이유고,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얘기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 가장 야만적인 정권에 이렇게 이양되었을 때 이 과정의 필연성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역사상 바이마르 공화국은 최초의 민간인이 주도가 된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속 기간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매우 짧았습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의 제3제국의 공통점은 굉장히 단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히틀러의 꿈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광기를 연출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마샬 플랜을 독일에게 적용했었던 것처럼 이런 마샬 플랜을 1차 세계대전 후에도 독일에게 적용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히틀러가 등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지나치게 가혹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독일만이 전쟁의 유일한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 패전국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원인을 갖다가 전가한 것은 독일 국민 전체에게 골고다의 멍해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상금 문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1924년 도전 그리고 1930년에 영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상금 문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고 패전국에만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짜르, 독일의 황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는 다 몰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유럽에서 모든 군주제는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민간 정부, 즉 소위 말해서 이제 공화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였는데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족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개척해 가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지만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독립을 허용해 주지 않았지만 독일은 패전국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독일의 그 식민지,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의 그 토고라든지 카메룬, 그 다음에 이제 마샬군도, 태평양에 있는 마샬군도,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칭다오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독일의 영토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었고 군대는 육군과 해군 합쳐서 10만 명만 유지하고 공군은 아예 유지할 수를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조약들이 너무 독일에게 가혹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히틀러만이 훗날 수상이 되었을 때 여기에 붕괴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독일의 수상 샤이데만이 사퇴를 할 정도로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위기. 1923년에 독일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1923년에는 독일이 배상금을 갖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독일의 루르 지역에 점령해가지고 석탄을 갖다 가져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히틀러는 1923년 11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실패했고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고 1930년대에 치러진 총선에서
히틀러는 1928년에 나치당의 지지율이 2.6%였는데 1930년 선거에서는 무려 18.3%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거는 나치가 자본주의 경제학, 그 다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학과 다른 나치의 어떤 경제 정책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치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독일 중산층들 그리고 독일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갖다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히틀러가 나치당이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특별히 나치만의 어떤 경제 정책이 있거나 경제 해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1923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천재 경제학자 샤우트에 의해서 진정되고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은 점차 회복기에 있는 독일 경제를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하튼 높은 실업과 저성장은 독일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되었고 이 극단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나치의 호소가 일부 독일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선거에서 640만의 독일인들이 나치를 지지했다라는 거, 이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뜻했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나치는 2.6%에서 18.3%로 비약 상승합니다. 농촌과 개신교 중산층이 서로 이유는 달랐지만 나치 지지자로 등장했다라는 거,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독일의 실업이 1928년에 200만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독일의 실업이 1200만 명이라고 유세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현실 인식과 경제 진단이 굉장히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도 유권자의 그 포퓰리즘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배후 중상설, 1918년 8월 8일 아미엥 전투에서의 패배는 독일군에게 가장 치명적인 날로 기억됩니다. 독일은 전방과 후방에서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1917년 순무의 겨울을 보낸 독일 국민들과 1918년에 독일의 춘계 공세가 별 효과 없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전방과 후방에서 전쟁 자체가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총력전을 감당하는 것이 독일에게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부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쟁 책임에 대한 패배를 원인을 갖다가 민간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민간 정부로 하여금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독일 군부가 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배후 중상설을 퍼뜨렸습니다. 1919년 청문회에서 힌덴부르크는, 그 당시 이제 힌덴부르크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독일이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바람에 전방에 사기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패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히틀러뿐만이 아니라 후방의 국민들은 이 거짓 신화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은 진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하튼 히틀러는 1914년 8월을 마치 독일이 하나 된 것처럼 신격화하고, 그리고 1918년 11월의 배신자,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유대인이
그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는 1914년 8월을 갖다가 하나의 통일된 독일의 그 국가, 그리고 1918년 11월을 배신자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독일이 분열된 것을 갖다가 대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수상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 이분법적인, 소위 말해서 1914년 하나 됐다라고 하는 독일의 그 통일된 그 감정과 1918년 등뒤의 배신자로 인해서 독일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이 구도를 갖다가 죽는 날까지 히틀러는 계속해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중심의 테마로 삼습니다. 여하튼 히틀러는 패전의 원인을 독일 내부에서 찾지 않고 이것을 외부로 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히틀러의 어떤 그 믿음에는 1919년 국회 청문회에서 힌덴부르크의 그 배후 중상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히틀러 이외에 유대인을 갖다가 정치적 문제로 삼은 바이마르의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치의 시대 분석과 대안들은 독일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과 사회주의, 물론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이들이 바로 모든 패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히틀러의 주장과 확신은 국민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별반 이렇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일 패전의 원인을 갖다가 독일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았던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일부 지지자들 갖다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은 10만 명이 참가를 했고 12,000명이 전사하고 6만 7천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대기업, 예를 들면 크롭스라든지 이런 데는 유대인이 그 기업을 경영했지만 독일을 위해서 전쟁 기부금을 많이 냈었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에베레트는 전쟁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갖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을 반대했고 병역 기피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에 히틀러는 1925년과 1919년까지 바이마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꽃피었던 1925년과 29년 사이에는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때마다 히틀러의 입지는 별로 없었고, 독일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유대인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돌림으로 인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지층을 확보했다라는 것, 요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일의 좌파가 분열됐던 것처럼 독일의 우파도 분열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회민주당, 중앙당, 독일 민주당이 연합해서, 물론 1919년에 이 세 정당이 연합했을 때 75.6%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정당이 연정을 꾸려가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가까스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히틀러는 1928년 선거 연설에서 독일의 실업자가 1200만 명이라고 근거 없는 선동을 했지만 그 당시 독일의 실업은 20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히틀러의 포퓰리즘과 대중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무르익고 꽃피었을 때, 즉 1925년부터 1929년 사이에 히틀러는 2.6%라고 하는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고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근본위 제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통화량을 갖다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의 발행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결국은 통화량의 증가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 제한받게 됩니다. 사실 히틀러의 경제정책이라는 것, 이건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알마트 샤우트가 이제 매표어음을 통해서 독일 경제를 갖다 견인해 갔는데, 이 매표어음이라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통화량 증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고, 유효수요의 창출이 결국은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고, 고용의 증대가 국부로 이어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하튼 바이마르 공화국은 근본이 제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 1930년도부터 1932년까지 바이마르의 수상을 지냈던 브리닝 총리는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경제학적 전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유효수요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닝조차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국제연맹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즉 근본위 제도를 갖다 유지했기 때문에 통화량 발행이 제한됐다라는 거죠. 여하튼 통화량 발행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저하되면서 국가의 빈곤화가 이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개신교 중산층이 히틀러의 튼튼한 지지자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지의 이유는 그 농민과 개신교 중산층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든 간에 히틀러가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 히틀러를 갖다 이렇게 지지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경제 정책을 갖다가 무시해 버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독일의 빈곤, 모든 독일의 예속화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결국은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가 맹신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히틀러의 근본적인 포퓰리즘이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독일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히틀러하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독일 국민들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가혹한 아주 비판자가 된다라는 거죠. 브리닝은 총리 시절 케인즈를 만납니다. 브리닝이 케인즈를 만나서 통화량 증가를 통한 유효 수요를 정책에 실행하고 싶어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의 기본 룰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강요한 근본위 제도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통화량 팽창을 통한 그 성장을 갖다가 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국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리닝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후기에 갈수록 대통령 내각제로 움직여가고, 사실상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 내각제에 의해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닝은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을 축소시키고 긴축 재정을 통해서 실업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실업을 해소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성장을 견인할 수도 없었고, 성장을 견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업을 통한 어떤 즐거움과 고용의 안정을 통한 행복을 갖다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당은 브리닝과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가 독일의 경제를 갖다 옥죄고 있는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을 갖다 탈퇴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브리닝 수상 시절에는 독일이 국제연맹의 일원이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가 이행해야 됐기 때문에 브리닝은 히틀러가 했던 정책을 갖다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브리닝과 우파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 반해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우파들은 히틀러의 대중 지지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논리에서 자신들이 지배당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반전이야말로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하면서 나치가 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파들과 히틀러의 물밑 거래는 가장 극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논의되고 회자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좌우내전과 반란. 1919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즉 리프크네이트하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베를린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소위 말하는 스파르타쿠스난인데, 이거를 그 당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즉 그 에베르트 대통령이 그 당시 국방장관 그리너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그 정식 재판의 회부함이 없이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처형해 버립니다. 1920년에는 이제 우파 쪽에서 그 카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23년 11월 8일 날 히틀러가 뮌헨에서 이제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하튼 이 좌우내전과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정치적인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좌파와 우파가 각각 내전과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우파들의 반란에 대해서 독일 판사들은 관대하게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좌파 반란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이것은 그 당시 독일의 판사들이 우편향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정상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지만 히틀러가 5년형을 선고받고 그나마 이제 1년도 채 복용하지 않아서 모범수란 이유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히틀러가 이제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히틀러는 독일 헌법에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이제 이런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히틀러는 1924년에 풀려나면서 25년에 이제 맹세를 했고 1933년 수상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군사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독일 정계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그 정치 생명을 갖다가 연장을 하고 거기서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히틀러가 수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독일의 모든 정당들은 자체적으로 준군사 조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좌파와 우파가 총격전을 벌이지 않고 지나갔던 날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벨링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브란덴부르크의 그 경찰청장이 이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좌파와 우파는 하루가 멀다고 총격전을 갖다 늘 벌였다라는 것. 이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늘 정치적인 불안에 있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독일 경찰과 판사들은 명백하게 우편향적이었습니다. 좌파의 쿠데타와 반란에는 가혹하게 처벌했지만 우파의 반란과 테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이마르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일개 그 주에 지나지 않는 브라운슈바이크의 한 판사는 독일의 대통령 에베르트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 에베르트에 대해서
일개 판사가 가하는 그 아주 그 모욕적인 그런 언사는 독일 판사들이 얼마나 우파로 치중되어 있어서 좌파에 혐오적이었고 좌파 적대적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브리닝이 총리 시절에, 브리닝은 이제 우파에 속했는데 자기를 갖다가 가장 헌신적으로, 그리고 인간성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편성의 이름으로 자기를 지지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회민주당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의 그 나치가 등장하기 이전에 독일 역사에 있어서 이 판사들과 경찰들의 우편향적 태도가 나치의 등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들어서는 걸 갖다가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9년 독일의 초대 대통령 에베르트는 1919년 1월 달에 스파르타쿠스 난이 일어났었을 때 독일의 국방장관 그리너에게 연락해서 좌파 공산주의 혁명을 갖다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때부터 독일의 좌파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완전히 갈랐습니다. 공산당은 나치보다 사회민주당을 더 혐오할 정도로 둘 사이의 골은 깊어갔습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분열되었고 그 히틀러의 나치를 포함해서 우파의 국민적 지지는 늘 낮았습니다. 히틀러는 특이하게도 기존의 우파들, 예를 들면 이제 대재벌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군부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그 귀족층이라든지 그 전통적인 관리들과는 다르게 히틀러는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정권을 갖다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우파가 대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그 군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파들이 어떤 기득권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히틀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중적 지지 기반에 입각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파는 우파대로 분열되어 있었고 좌파는 좌파대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분열과 대립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지속되었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실패하게 된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너무 없어서 실패하게 되느냐 이런 논란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게 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통령 내각제의 파행적 운행. 의원 내각제는 변질되어서 대통령 내각제로 움직였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좌파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긴급명령 48조는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한에서만 구속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우파의 자의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국민한테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총리의 그 실질적인 임명과 운영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권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자, 민주주의 위기 혹은 공화주의 위기.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자들이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들이 없는 공화주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초대 독일의 첫 번째 정치적인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이 연착륙되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경멸하는 자들이 대통령과 수상이 되었을 때 이 공화국의 운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소멸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폐허의 잔해에 의해서 그냥 절차적인 장례만 치르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이야기 될 때 독일의 대통령이든 독일의 수상이든
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넘어가거나 집중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이마르 공화국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정치들이 난무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분열과 대립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군소 정당들이 너무 많이 난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군주제로 돌아가는 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군주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영향력도 없었지만, 옛 전통의 향수를 느끼는 자들, 예를 들면 관리라든지 군부라든지 판사라든지 뭐 에드가 융 같은 이런 우파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항상 열등한 자들의 통치라고 경멸적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열등한 자들의 어떤 통치라고 하는 이런 오명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 1919년부터 1923년은 공화국이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황금시대,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독일의 자유분방한 어떤 지적 분위기가 넘쳐 흘렀던 시기입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는 세계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단적으로 쇠퇴해서 몰락하는 시기가 됩니다. 1928년 나치당은 기껏해야 2.6%의 지지를 얻었지만 경제 대공황 이후 1930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무려 18.3%로 비약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치가 왜 대중적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또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런 어떤 위기 능력을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치즘은 민주주의가 취약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원인을 두고 역사가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너무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너무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일까? 이것을 두고 오늘날 역사 논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성찰할 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히틀러의 등장은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수많은 그 우연적 복잡성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우연적 복잡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듯이 그 원인을 갖다 파헤쳐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